우리 아이 문제 행동이 이제 많아서 지금 아까 두 아이, 세 아이 키우느라고 힘드신 얘기 잠깐 저도 들었는데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요, 우선 딱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연화된 문제 행동이 있고요. 이 마음속으로 뭔가 상처가 쌓이는 그런 내재화된 문제 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아기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점차 아이가 원래는 커갈수록 뭔가 좀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말도 좀 잘 듣고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좀 쌓이면은 오히려 바깥으로 공격 행동이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애가 잘 삐지고 또 토라지고 왠지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목표는 뭘까요? 그냥 심술 부리고 싶어서 엄마 괴롭히려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이 심해지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너 엄마 괴롭히려고 태어났어! 뭐 이런 말을 화가 나서 치밀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자기 조절력이 자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문제 행동을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목표는요, 관심 받고 싶어서, 혹은 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좀 노력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좀 엄마보다 좀 이기려고 엄마한테 힘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좀 더 심해지면 6, 7살이 좀 넘어갈 때쯤 되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우리 있잖아요. 뭐 미운 4살, 뭐 어떻게 하고 싶은 7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다가 아이가 점점 무능해 보이는, 못해, 나 안 해, 나 할 줄 몰라, 회피하고 무능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점점점 문제 행동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에 숨어있는 진짜 그 핵심 이유는요, 사랑받고 싶고 또 자신이 능력 있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있긴 하지만 이 아이가 진심으로 바라는 그 문제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되게 좋은 사람, 인성 좋은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이제 좀 대해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우선 외연화 문제 행동은요, 공격적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으면은요, 소리 지르고 떼쓰고 욕하고 싸우고 뭐 물건 던지고 친구 때리고, 이런 행동들, 이렇게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공격 행동의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주의 산만한 행동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자리를 이탈하고. 식당에 한번 데려가기 힘드시죠? 맞아요. 그런 게 충동적이고 주의 산만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 친구를 집적대는 거. 이런 것도 요즘은 자칫 잘못 건드리면 폭력이 됩니다. 요즘 유아기 부모님이 정말 잘 아셔야 될 거는요,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 툭 한번 건드리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폭력위원회로 바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더 걱정하셔야 될 거는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로 가해자가 될 확률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런 걸 좀 잘 아시고 이 유아기에 자기조절력을 잘 키워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계속 드러내도 진정한 도움을 못 받으면 아이들이 자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자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잖아요. 근데 유아들 자기 뺨 때리는 거, 머리로 바닥 꿍꿍 찍거나 벽에다가 꿍꿍 박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자해 행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되게 절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간절한 표현인데 우리가 그 표현을 잘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재화된 문제 행동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삐치거나 뾰루통해지거나 점점 투덜투덜 되는 이런 행동들, 아니면 감정이 막 좋았다가 확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급격한 감정의 변화도 보이고요. 좀 신경질적인, 그러면서 또 낯선 사람이나 낯선 상황에서는요, 되게 당황하고 위축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마음이 안 편해 보입니다. 이런 거를 그냥 너 왜 그래? 똑바로 하라니까. 당당하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면 위축 행동이 이제 손가락 빨기나 아니면 하던 방법만 계속 하려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성장기에.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한 자리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멍한,
예, 유아기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이제 상담센터에 오는 아이들 보면 뭐 좀 이르면 한 3살, 뭐 24개월 정도부터 5세, 6세 아이들 오는데요. 이미 표정이 눈이 멍해져 있어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 호기심에 빛나야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초점을 잃고 멍한 표정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고 또 엄마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엄마도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재화된 문제 행동이 좀 심각해지는 이유는요, 신체화 증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 옛날에는 꾀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꾀병 아니에요. 진짜 배 아프고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심리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예, 유아들은 토하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왜 야경증 자다가 계속 깨거나 아니면 또 소변을 되게 잘 가리던 아이들조차 갑자기 밤에 오줌을 싸는 이런 일들이 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나면서 예, 이렇게 신체화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아시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우리가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징은 공통된 특징이지만 이 일반론 가지고 우리가 육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꼭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욕구가 강한 아이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이거를 모른 채 내가 아는 방법만 계속 들이댔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과 욕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다룹니다. 여러 기법에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유아기 때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유용한 심리 이론과 기법에 훨씬 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배운 거를 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쉽고 명쾌하게 이해도 되고 또 적용이 가능한 게 지금 그 현실치료 윌리엄 글라서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창안하신 기법인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이 5가지 욕구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확 와닿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가운데 아래쪽 보시면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이 생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쉬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욕구 강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욕구가 높은 사람이 있고 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가 높으신 아이들은요, 원래 이제 아직 개성이 확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놓고 비유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기에는 유기농 음식 먹이려고 비싸지만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없는 돈을 쪼개서 아이에게만은 정말 좋은 유기농 음식을 먹이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마치 유기농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막 아프거나 병들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이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생존의 욕구가 높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생존의 욕구가 조금 낮으신 분은 괜찮아. 인스턴트 가끔 먹여도 괜찮아. 일주일에 한두 번 라면 먹어도 별 탈 없어. 나도 그러고 자랐어. 네, 저도 그러고 자랐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사회적인 잣대로 이게 옳다 그르다의 관점으로 보시다 보면은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저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높구나. 저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조금 낮은 대신 다른 심리적인 욕구가 높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나머지 4가지 심리적 욕구입니다. 딱 보시면 자, 분홍색 하트,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자, 욕구는 갖고 태어나고요. 갖고 태어날 때 이미 욕구 강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욕구 강도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왠지 엄마의 표정에도 민감하고 어떤 아이들 보면은요, 엄마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뭘 보거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 무표정하잖아요. 그럴 때 와가지고 엄마 화났어? 하고 엄마의 표정이나 엄마의 정서 상태에 유난히 예민한 아이들이 보통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도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으신 분은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챙기고 우리 가족의 이 화목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아이인지 낮은 아이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아이는 유아기 때 훨씬 더 키우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엄마 말 잘 안 듣고 자꾸 딴짓하는 아이들 보면 이것보다는 다른 욕구가 더 높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즐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뭔가를 놀면 즐겁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이들이 놀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한 가지, 뭔가를 배우는 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네. 진정한 배움이라는 건 원래는 즐거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즐거움의 욕구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놀아서만 즐거운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어떤 아이가 신기해, 재밌어, 엄마 이런 거 또 찾아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이거 하죠. 이게 바로 배움의 즐거움. 자, 이걸 조금 더 용어를 정리를 하자면 정서적 즐거움과 인지적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유아기에는 정서적 즐거움이 훨씬 더 무게가 가 있죠. 그래서 오늘 즐겁게 잘 놀면, 엄마랑 아빠랑 즐겁게 잘 놀면 아이가 예쁜 짓을 많이 합니다. 저녁에 씻고 정리하는 것도 잘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양치도 예쁘게 잘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정서적 즐거움을 키우는 게 맞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뭔가 인지적인 배움, 공부를 우리가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책 읽기도 시키고 한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하는 그쯤부터는요, 배우는 게 즐겁다, 인지적 재미를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엄마가.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배우는 거, 공부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 참고 극복하고 인내해야 돼.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유아기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지적 즐거움을 배우는 방법은 못 배우고 자꾸 정서적 즐거움에만 과몰입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배움은요, 유아기의 공부는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자유의 욕구는요, 누가 선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어른이 시키는 걸 해야 해요. 그래서 타고나길 자유의 욕구가 강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은데 전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성격이 나빠집니다. 자,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기질은 이렇게 욕구 기질도 있고 또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갖고 태어나는 거고 평생 안 변합니다. 근데 이 갖고 태어난 기질을 아이한테 맞게 잘 우리가 도와주면은 이게 이제 성격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제대로 못 도와주고 아이가 갖고 태어난 걸 자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제가 기질도 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욕구가 강한가를 항상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자유의 욕구가 강한 아이는요, 이렇게 해, 지금 뭐 해야 돼, 이런 언어보다는요, 아, 너가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할 수 있어. 너는 1, 2, 3 중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보기를 주셔서 그 중에서라도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허용의 폭을 조금 더 넓히셔서 아이가 선택한다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도 좀 들게끔 약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과 성취의 욕구. 자, 딱 봐도 되게 뭔가 힘이 있어 보이죠. 1등 하고 싶은 욕구,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힘과 성취의 욕구를 설명하다 보면 유아기 때는 이게 거의 대부분 문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내가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를 1등으로 탈 거야. 내가 밥을 제일 먼저 먹을 거야. 내가 장난감 좋은 거 다 차지할 거야.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자를 하나라도 더 먹겠다 그러거나,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고 또 욕심 부리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서 유아기는 되게 문제 행동으로 보이시지만요, 보세요. 뒤집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이가 고집이 너무 세요. 너무 힘드시죠, 고집 세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어떤 욕구가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해서 그대로 하고 싶어요. 네,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가르쳐야 될 거는요, 너가 이거를 1등을 하고 싶어. 자, 어떤 분이요, 유치원 버스를 항상 정말 1등으로 타고 싶어 하는데, 좋아요,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추운 겨울에도 10분 전에 먼저 나가서 그 자리에 친구들보다 먼저 서 있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아이랑 실랑이를 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아이가 먼저 탈 수 있게끔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쳐 드렸어요. 자,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10분 전에 나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아이들은 몇 시에 나오는지를 시간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보통 한 5분 전 정도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겨울이면 한 3분 전, 2분 전에도 나오십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온 아이는 3분 전에 나왔어. 그 다음 세 번째 오는 아이는 2분 전에 나왔어. 근데 넌 10분 전에 나갔어. 우리가 7분간이나 불필요하게 덜덜 떨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1등으로 하고 싶다면은 언제? 한 6분 전, 6분 전에만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요, 유아기 아이들 정말 말 잘 알아들어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아, 그래요? 정말요? 진짜요? 그러면은 나 4분 전 아니면 5분 전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그런 과정에 대화도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 힘과 성취 욕구는요, 방향을 잘 잡아서 아이가 원하는 걸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성취하게 도와주면은 우리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주도적 학습자 아시죠? 자기 주도적 학습자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우리가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아이 키우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힘과 성취 욕구가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억지로 막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걸 바람직한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혹은 나도 좋고 친구도 좋은 윈윈하는 방법을 찾자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정말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이 중에서도 4가지 심리적인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강한 아이인가? 이 한 가지만 높은 게 아니고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아이는 2-3가지가 같이 높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이제 조금 적어 보이는 아이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정도는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너가 이걸 하고 싶구나. 근데 요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면 너도 좋고 엄마도 편안하고 친구들도 편안할 거야.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좋은 윈윈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해나가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치료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또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현실 치료에서 그 윌리엄 글라스라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추상적인 공간인 좋은 세계라는 공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욕구가 충족된 그 순간의 사진. 아빠랑 놀이터에 가서 공놀이를 했더니 너무 신나고 좋아요. 그럼 그 사진이 찰칵 찍혀서 아이 마음에 이렇게 퀄리티 홀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요, 한번 강렬하게 저장된 사진의 그 활동은 무한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빠랑 공놀이를 했더니 너무 신나면 틈만 나면 아빠 놀이터에 가서 공놀이 해요 하고 계속 매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너무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겠다 싶지만요, 그럴 때는 오늘은 집안에서 아빠가 피곤할 때, 엄마가 피곤할 때 오늘은 집안에서도 재밌게 노는 방법이 있단다 하고 또 다른 경험을 아이가 만족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또 그게 저장이 되면 아이는 뭐예요? 선택지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데, 이게 꼭 막 나가서 막 엄청나게, 요즘은 너무 키즈 카페, 그리고 요즘은 야외형 키즈 카페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키즈 카페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뭐 다 의미도 있고 좋기는 하지만 아예 발달적으로 볼 때는요, 조금 더 자연적인 상태에서 욕구 충족하는 경험이 훨씬 더 유연성을 키우는 데는 좀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활동이 있잖아요. 자, 책을 읽었더니 되게 재밌어. 엄마가 책 읽어줄 때마다 되게 포근하고 행복한 마음도 들어. 이러면 책 읽는, 독서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 퀄리티 홀드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도 심심하면 책을 보는 아이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친구랑 잘 놀았더니 참 좋아. 그러면 친구랑 사이좋게,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주장도 해가면서 리더십 있게 잘 도와줘가면서 놀 수도 있겠죠. 형 동생과 형제 갈등 가지고 또 되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형 동생과 사이좋게 노는 방법도 부모님이 중재하시기 나름이에요. 실제로 정말요. 그래서 뭔가 싸움이 났긴 하지만 따로따로 떼어서 엄마가 내 마음도 읽어주고 동생 마음도 읽어주고 나니까 기분 나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더니 또 재밌게 놀고 싶어서요. 억지 화해는 시키지 마세요.
억지화해. 우리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리고 악수해. 서로 껴안아. 이거 하지 마세요. 뒤로 원망감이 쌓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엄마가 두 아이 마음 다 읽어주는 거야. 너가 이래서 서운했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아이고 엄마가 몰랐네. 예, 이렇게만 해줘도 아이들이 쉽게 진정이 되죠. 그래서 의논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엄마 친구가 나랑 안 논다고 했어요. 이거가 바로 유아들이 부모님께 의논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자마자 부모님이 먼저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불필요한 문제 개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의논을 했고요. 의논한 거는 차분차분.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너가 되게 놀랬겠다, 당황했겠다. 자, 이제 우리 좀 진정하고 천천히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랑 다음날 또 너가 원하는 게 뭐지? 이거 질문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는 그 친구랑 놀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랑 놀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다른 작전을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예, 선생님한테 전화하시고 그 집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랑 잘 놀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거는 진정한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는 오히려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투덜대는 그 많은 말들이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모인 나에게 의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훨씬 더 부모님도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저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 혼자만 질문을 다 이제 뺏어가는 건 문제겠지만 너무 과하게 질문을 한다 싶으면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유치원에서 수업할 때 혼자만 질문하면 다른 친구들은 질문을 못하니까 1시간 수업에서 한 가지 정도는 질문해도 돼라든지 약간 한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한계 설정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정말 잘 배우죠. 자, 그래서 또 유아기 공부 시작하잖아요. 한글, 수학, 영어를 좀 일찍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책 읽기, 그림책 보기 많이 하는데요. 이걸 저는 전부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적 재미가 느껴지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자, 어떤 중학생이요, 막 문제가 되게 많아서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딱 보면 이 아이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너무 훌륭한 자질을 가진 아이인데 지금 막 친구랑 싸움 났죠. 학교는 안 가겠다고 그러죠. 공부는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지금 요즘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던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가 되게 마음이 되게 뭔가 화도 많이 나 있고 원망감도 많고 분노감도 쌓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궁금한 게 너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지 너무 궁금해 라고 이러면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나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죠. 원래 그렇다고. 자, 사춘기가 되면요 대화법이 되게 어려워져요. 너가 왜 원래 그래? 너 원래 좋은 사람이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수용해 줘야 돼요. 너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제 머릿속은 엄청 바빠요. 이 아이랑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전두엽을 돌렸더니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이 아이가 말하는 원래는 언제일까? 그쵸?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그걸 질문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원래는 언제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딱 멈추고 생각하는 표정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오빠 너가 잘 생각해봐. 너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 아니잖아. 너가 아장아장 걸음마할 때 그때도 아니잖아. 어린이집 다니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하트 막 날릴 때 그때도 아니잖아. 그치?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언제쯤부터 넌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고 다 뭔가 하기 싫고 심술이 나고 언제부터 그랬니? 라고 물었더니요. 이제 아이가 기억이 남습니다. 6, 7살 때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그 아이가 한 말. 6살 때 한글 배울 때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배웠대요. 자, 우리 두들겨 맞으면서 배웠다라는 말에서 그 무지막지한 느낌이 엄마가 딱 떠오르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어머니 그런 분 아니셨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약간 체벌은 이전까지 좀 이렇게 집안에서의 체벌을 우리 마음속에서 허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쨌든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이 공부 처음 가르치실 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어제 가르쳐 준 거 오늘 까먹어. 그럼 화나시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혹시 체벌도 좀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원래 체벌 안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아이가 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해서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탁 치는 정도였대요. 네, 탁 치는. 네. 자주였나니까 자주도 아니었대요. 자, 그런데 아이는 왜 기억을
두들겨 맞으면서 배웠어요라고 기억을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감정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아이들은 기억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거 정도 혼난 것 정도가 되게 엄마가 나를 온통 두들겨 패는 듯한 느낌의 기억으로 남아서 그 원망감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제 펑펑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이를 배울 때, 특히 공부할 때, 예, 우리 유아들한테 공부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이 각인되는 건 정말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근데 이 퀄리티 월드의 문제점은요, 욕구가 충족된 사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바람직한 행동의 사진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떼쓰기나 스마트폰 같은 거를 애가 왜 자꾸 무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욕구가 충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건 한 번 사진으로 들어간 이 행동들은 빠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평생 떼쓰기 하나요? 평생 스마트폰만? 다행히 이 아이가 어떤 욕구가 강한지 우리가 좀 감지를 한다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바람직한 활동의 경험을 다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떼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엄마 스마트폰을 좀 30분을 더 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떼쓰지 않고 엄마 나 오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또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30분 안 보고 10분만 딱 볼게요. 혹은 유튜브 뭐 2개만 볼게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화내거나 떼쓰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걸 말로 하고 엄마는 또 너가 그걸 하고 싶구나. 그런데 지금 너가 오늘은 볼 걸 다 봤기 때문에 2개는 안 돼. 하지만 너가 예쁘게 말했으니까 엄마가 하나는 허용해 줄게. 이렇게 협의하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미 들어간 부정적인 행동들은 희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좀 많아졌다면요, 그 방식을 통해서 욕구 충족을 많이 한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걸로 혼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좀 더 바람직한 방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안 좋은 사진들이 희미하게 만드는 걸 열심히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공격적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원트하고 리얼 원트예요. 원하는 것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원하는 것. 애들이 이번 주에 장난감 사는 주가 아닌데 또 마트에 갔더니 사달라고 또 떼를 씁니다. 이럴 때 우리 너무 난감하시잖아요. 근데 새 장난감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리얼 원트가 숨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새 거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왜 이번 주는 사는 주간이 아닌데 왜 아이가 사달라고 할까요? 이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정말 안 물어보세요. 정말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이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님께 아이가 친구를 왜 때렸다고 하나요?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안 물어봤어요. 이게 절반이고요. 어떤 분은 아니요, 저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자, 그럼 제가 아이를 만납니다. 제가 물어봐요. 너가 친구를 때렸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맞구나.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너가 친구를 때린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 없이 너가 때릴 리가 없잖아. 그랬더니 또 이제 눈물이 핑 돌면서 끄덕끄덕합니다. 그래. 근데 어린이는 이렇게 속상한 거 혼자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거든. 선생님한테 다 말해보자. 너가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아니 저는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하나요? 물어보는 뉘앙스가 180도 다릅니다. 어머니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너 왜 그랬어?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되게 비난하고 혼내듯이 물어보잖아요. 그건 무늬만 질문이지 질문 아니에요. 그냥 혼내기예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가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음을 믿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예요? 아이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근데 그거를 꼭 상담실 와서 하지 않으시고 엄마나 아빠가 집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이의 장난감을 오늘 꼭 사고 싶은 이유를 엄마한테 말해줄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해요. 아니 전에 산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최신 건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갖고 있었더니 그 아이 주변으로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걸 보고 나도 저거 사야지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최신 거가 아니어서 나한테는 친구들이 관심도 안 보여요. 네, 또 어떤 아이는 이걸 갖고 있으면 친구들이 다 나 좋아할 줄 아는데 친구들이 나 보고 최고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툭툭 내뱉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즐거움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지 아니면 관심받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지 아니면 최고가 되는 힘과 성취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양치질 하기 싫어요. 이것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리얼 원트를 찾는 대화가 조금 더 쉬운데 싫어! 안 해! 이래버리면 이거를 하기로 바꾸는 대화를 부모님이 이끌어낼 줄 아셔야 돼요. 양치질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너가 양치질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쉽고 재밌는 건 다 척척 알아서 합니다. 근데 양치질 싫어요. 이거는 뭔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어떡해. 그래도 꼭 해야지. 아니면 이가 다 썩잖아. 100번 말했죠. 소용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양치질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양치질도 재밌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네,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혹은 또 양치질 하고 나면 저때 되게 기분 좋아했는데 하고 나면 좋은 점이 있지 않니? 이렇게 대화를 해서 안 하기를 하기로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 정말 중요한 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아기에는.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안 하기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초등학생 되면요,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집니다. 싫어, 안 해, 몰라. 네. 아이의 입에서 몰라, 안 해, 싫어, 그냥 이런 말이 점점점 많이 나오는 건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많아지기 전에 이 대화의 패턴을 좀 바꾸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중간중간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로 써보시면은요, 의외로 되게 쉽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들인데 어려운 점은 저 순간에 저런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거든요. 당연히 안 나오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별로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따로 이제 메모를 하셔가지고요. 냉장고에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으시고 상황에서 뭐라고 했지 하고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4가지 심리적인 욕구, 요것만 잘 알아도요, 여기에 맞는 대화를 이끌어 주시면 돼요. 성취 욕구가 강하면 성취 경험을 제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유의 욕구가 강하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선택에 좀 집중하게끔 도와주시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강하면요, 항상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6, 7살 되면 요즘 유치원에서 이제 막 숙제도 나오잖아요. 근데 숙제를 좀 아이가 글자도 알고 하니까 혼자 하면 좋겠지만,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유난히 강한 아이는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하고, 네, 엄마가 이제 잘하는 것 같아서 너 하고 있어 하고 엄마 설거지하러 갔다 오면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할 줄 아는데 왜 안 해가 아니라, 이 아이는 내가 옆에 있으면 잘하는데 혼자서는 아직 잘 안 되는구나,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구나가 감지가 되시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걸 딱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화장실만 갔다 올게 해서 한 1, 2분의 텀을 두고 다녀와서 1, 2분 동안 아이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조금씩 그 시간 텀을 조금 늘리면은 5분 있다가 갔다 와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좀 더 한 몇 달 하고 나면요, 10분을 갔다 왔는데도 10분 동안 또 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생겨서 엄마가 없어도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엄마가 옆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지지해주고 칭찬하고 멋있다고 했는데 사랑을 표현해주시면 정말 엄마라는 표상이 아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리를 잡으면요, 엄마가 내 옆에 없어도 내 속에 있으니 별로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안정된 분리가 되어 가는데,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아이가 안정감을 갖게끔 도와주지 못하면은요, 계속 분리불안도 생기고 혼자서는 더 못하는 이런 문제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아이는요, 정서적 즐거움만 계속 제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앉아서 뭔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퀴즈도 좀 풀고, 그래서 그림책 중에 저는 퀴즈로 나오는 형태 있잖아요. 다리가 4개입니다. 코가 길어요.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 친구들. 그렇게 알아맞히는 게 인지적 즐거움이거든요. 이런 걸 좀 알고 대화를 해주시면 되게 재미있고요. 재미있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면 계속 부모님만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아동상담 유아들부터 요즘은 대학생을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유아들, 이렇게 아동 청소년 상담하시면서 슬럼프가 어떨 때 슬럼프가 왔냐고 누가 물어보셨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슬럼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슬럼프가 없이 내가 계속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하면서 활동할 수 있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엄청 많아서 온 아이가 제가 이런 상호작용을 잘했더니 3개월, 6개월 만에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사건들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근데 아이들의 모습에서 너무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저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좀 경험하시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욕구가 좀 중요해서 시간이 좀 길었고요. 이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영유아기 때 얘기하는 이 세 가지 기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한 아이는 잘 먹고 잘 자요. 그래서 어머 이런 아이는 10명이라도 키우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쉽게 환경도 잘 받아들이고 정서 상태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근데 까다로운 아이는 감정 기복 심하고요. 왜 있잖아요. 막 뭐 요만큼만 불편함이 있어도 아이가 견디지를 못해요. 소리가 조금만 큰 것만 나도 애들이 화들짝하고 놀래기도.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하고 순한 아이는 부모님들이 금방 파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느린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못하세요. 이 아이들은요, 느려요. 느리다라는 게 뭐 이렇게 지능이 나쁘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뭔가 망설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딱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뭔가 저 사람 누구지? 뭐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을 선택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걸리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답답하시잖아요. 이런 아이는요, 이렇게 누구 만나서 인사하라 그러면요,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버리거든요. 그럼 막 답답하니까 막 끌어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이는 불안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순한 기질에 필요한 육아법과 대화법은요, 이제, 기질은 충분히 이해를 많이 이해를 많이 하시겠지만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을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타인의 감정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님도 키울 때, 부모님도 키울 때가 너무 순하니까 아이 감정보다는 아이고 이거 해야 돼 하면 또 하고 저거 해야 돼 하면 또 해요. 그럼 그냥 칭찬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아이는 나도 하기 싫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거를 드러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민감하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아이는요, 저건 뭐지나 한번 만지고 싶은데, 그런데 아니야, 안 돼 해버리면은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시무룩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욕이 없어져요. 왜? 전부 다 안 된다고 할 거 아니까. 도전이나 모험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면요, 거긴 더 민감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아, 이게 하기 싫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초반에요, 말해줘서 고마워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못하죠. 순한 아이들은 보통 이게 자기 표현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 여기 있는 놀잇감들 중에서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골라봐.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눈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잠깐만, 너가 이미 표현하고 있어. 가만, 너 지금 저거 보지? 뚜두두두두. 너의 시선이 어디에 도착하나 보자. 요거 맞아? 그러면 끄덕끄덕해. 어머,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요. 왜? 언어적 표현도 말이고요, 비언어적 표현도 말입니다. 이 아이는 말로는 아직 잘 안 되니까 눈빛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와,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단계를 차근차근 거쳐가면 나중엔 자기 표현이 좋아지죠. 그래서 대화법 보세요. 아, 너 표정을 보니까 뭔가 불편하구나. 뭔가 속상하네 하고 좀 읽어주셔야 되고요. 너가 싫다고 말해도 돼 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 너가 원하는 걸 말해줘서 고마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거를 해야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걸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까다로운 기질에 필요한 육아법은요, 이제 특히 이 아이도 불편한 감정. 왜냐면 정말 불편해요. 정말. 지금 여기 상황이 우리는 다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아이는 혼자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낯선, 익숙하지 않은 공간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은 잠깐만, 너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언제든지 말해줘도 괜찮아 라고 해야지 우리 아이가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불편한 걸 조금이라도 수용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 방식이 크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거가 아니라면 너는 이 방법이 더 좋겠어? 한번 해봐. 혹시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찾으면 된단다.
이런 말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법 보시면요. 잠깐 멈춰봐. 뭔가 불편하구나. 뭐가 불편한지 천천히 말해줘.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건강한 자아 개념, 자존감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너가 원하는 건 어떤 방식이야? 싫으면 싫다고 언제든지 말해줘. 이유도 좀 천천히 설명해줘.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부모님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집에 혹시 놀러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사이좋게 잘 놀아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사이좋게 안 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편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뭔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야. 그럼 딱 가서 살펴보고 또 엄마한테 먼저 귓속말로 말해줘도 돼. 그럼 이제 그것도 의논해서 너가 편안하게 잘 놀 수 있게끔 도와줄 거야. 이런 대화를 미리만 좀 나눠주세요. 바로 이런 대화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데요. 제가 옛날에 심리학책 보다가 혼자 빵 터져서 웃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기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의 엄마는, 부모는 운이 나쁘다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혼자 갑자기 웬 심리학책에 운 타령이 나왔지? 하고 빵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예민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2~3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유아기에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이 성격이 나빠져요. 성격 나빠지면 초등학생 이후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초반에만 조금 2~3배 정도 노력. 근데 이 2~3배 노력이요. 민감하게 알아차리는데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제안해드린 이런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만 기억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뭔가를 얘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생각만 살짝 내려놓으시면 천천히 멈추고 뭐가 불편해? 그게 불편했구나. 한번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느린 기질의 아이는요. 느린 행동을 조금 편안하게 기다려주세요. 네, 새로운 자극에 반응할 시간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림을 비난하게 되면 아이가 불안감이 올라가서 더 느려지거든요. 더 못하게 돼요. 그렇게 안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 항상 괜찮아. 시간 충분하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살펴봐. 너 빨리 안 해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해줄래? 그래서요, 특히 인사를 해야 될 상황에서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는요, 만나자마자 인사 안 해요. 만나자마자 하는 스타일 아니고요. 5분 있다가 인사할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약간 방어막을 좀 쳐주세요. 그냥 농담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아이는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지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안심이 되면은 이제 엄마 나 인사할게요 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도움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 혼자만 느려서 걱정되니 이런 대화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친구들 빠릿빠릿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느려서 아직 못해요.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자아 개념 혹은 자괴감이 생깁니다.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난 바본가? 이런 느낌을 유아들도 가져요. 이 속마음에는. 그래서 아니야, 사람은 좀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 결과는 너도 다 해내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안심을 시켜줘야만 이 아이가 자기만의 속도를 점점 발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강점으로 표현한다면은요, 너는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강점인데요. 섣부르게 막 충동적으로 나대다가 하는 실수보다는 천천히 살펴보고 조심조심 탄탄하게 해나가는 것도 강점. 그래서 기질과 욕구 강도는요, 갖고 태어났고 평생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고치려고 비난하거나 혼내기보다는 이걸 아예 강점으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육아법으로 써주시면요, 우리 애들 정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민하거나 느린 기질을 가져도요, 부모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민감하게 아이 마음 알아차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만 하시면 얼마든지 성격 좋은 아이로 커갑니다. 근데 반대로요, 되게 순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제대로 반응 못 하시면은요, 오히려 성격에 자라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정말 유아기 부모님 강의를 제가 열심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요, 유아기는요, 어떤 분은 딱 한 번 오시고서 문제 행동이 해결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정말 밤에 2시간씩 한 번 일어나고 막 뭔가 불안 요소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아이를 5살 아이였는데 놀아주면서 어머님이 제가 노는 방식과 제가 하는 대화를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들어와서 보게 했습니다. 그 이렇게 비치볼 있잖아요. 그 좀 바람을 좀 빼가지고 너무 팅팅 튀면은 놀이가 오히려 힘들어져요. 바람을 빼서 그냥 주고받으면 손으로 탁 쥘 수 있게끔 해서 계속 던지고 받고 뭐 이렇게 굴리고 하는데 아이가 깔깔깔깔 웃어요. 깔깔깔깔 웃는 동안 와 너는 이런 걸 참 잘하는 아이구나. 너는 이런 걸 집중을 잘하는구나. 어쩜 방향도 잘 맞추니. 선생님이 아플까 봐 살살 던졌구나.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대화를 50분 내내 쏟아붓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머님이 선생님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한 번 딱 한 얘기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요. 제가 선생님 흉내내서 놀아줬더니 문제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유아들은 이렇게 빨리 변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팁들을 가지고 하나씩만이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질이 어떻든 어떤 욕구가 강하든 이 성격 좋은 아이로 키우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네요. 제가 우리 애착 요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착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한 번 더 아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이 해리알로라는 이 학자가 이제 새끼 원숭이 실험을 이제 한 건데 보시면은 이 화면의 오른쪽은 부드러운 헝겊천을 둘러싼 어미 원숭이가 있고요. 왼쪽은 철사로 만든 딱딱하고 차갑잖아요. 근데 젖병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기 원숭이는 누구한테 갈까요? 네,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보이시죠? 왼쪽에 헝겊 어미한테 가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이 원래 이렇게 저작권 상관없는 사진을 찾다 보니 제가 보고 싶은 사진이 없었는데 배가 고프면요 몸은 헝겊 어미한테 매달려 있고요. 이렇게 얼굴만, 입만 철사 어미한테 가서 젖병만 쪽쪽 빨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강아지가 뭐냐면요. 갑자기 놀란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 원숭이한테. 갑자기 강아지가 푹 등장하고 놀라게 했더니 얘가 원숭이가 후다닥 하고 도망간 곳이 헝겊 어미한테 달려갔습니다. 네.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먹이고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잘 자란다라고 이제 알고 있던 육아 방식에서 이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 엄마하고의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 실험 대상이었던 이 원숭이가 이게 추적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랫분 보면 실험 대상이었던 아기 원숭이가 1년 후에 보세요. 계속 헝겊 어미한테 못 가게 하고 계속 철사 어미한테 이제 가게끔 하고 막 놀래키게 하고 이런 이제 실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실험 못 합니다. 연구 윤리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요즘은 이런 실험까지 못 하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했더니 이 아기 원숭이가 1년 후에 아주 심한 폭력성을 띠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폭력성을 띠게 됐으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원숭이를 다시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해주는, 아이랑 놀아주는 헝겊 어미 원숭이랑 같이 놀게 했더니 다시 아이의 심리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면서 엄마하고의 되게 안정 애착을 맺는 그리고 엄마하고의 놀이의 중요성을 이제 더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꾸 문제 행동이 많아지니까 엄마도 화가 나고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서 버릇을 고쳐줘야지 이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그런 육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정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따끔하게 혼낼수록 이 아이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 커가면 커갈수록 육아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커가면 커갈수록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고 또 자기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독다독하고 좀 챙겨주면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약간 악순환의 패턴이었다면 오늘 이제 들으신 것 중에 다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메모에다가 하루에 5분만 하자. 하루에 한 가지 대화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정말 하루에 5분, 10분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실에 가시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유는 저희들은 타인이에요. 심리치료사는 아무리 신뢰관계 형성하고 아이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해도 그래도 타인이잖아요. 아이가 종료할 때가 되면요.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상담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엄마도 선생님처럼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따뜻한 말과 이 아이의 훌륭함을 찾아서 들려주어도 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바라는 거고요. 종료할 때가 되면 아이들이 겁을 내요. 너 이제 하산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선생님, 저 근데 더 오고 싶어요. 아니야, 너 지금 되게 훌륭해졌잖아. 선생님은 너가 너무너무 훌륭해져서 이제 선생님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가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요, 제가 여기 오는 동안은 되게 좋아졌는데요. 제가 여기 안 오면 엄마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많이 배우셔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으실 거야. 그리고 옛날로 절대로 안 돌아갈 거고, 혹시 너가 느끼기에 엄마가 옛날로 좀 돌아간다 싶으면 엄마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엄마가 너무 또 옛날처럼 나 힘들게 하다 싶으면 엄마 나 다시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엄마한테 부탁해. 그럼 엄마도 금방 알아차리실 거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이제 종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엄마하고의 이 애착, 안정된 애착이 형성이 되면 우리 아이는 한 해 한 해 커갈수록 되게 독립적이고, 또 두 가지 제가 우리 아이가 커가는 목표, 되게 인성 좋은 사람, 그리고 되게 능력 있는,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 아이가 잘 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되게 제가 짧은 시간에 들려드리고 싶은 건 많아서 제가 막 말을 빨리 했어요.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요, 항상 이 아이가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먼저 짐작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해줘서 문제를 해결할까 쪽으로 바로 문제 해결로 가버리시면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아이를 또 다그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첫째 아이가 둘째한테 명령, 지시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때립니다. 자, 아이 심리 상태로 본다면은요, 이 아이가 뭔가 쌓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쨌든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이 많아졌을 때는 아이 심리가 안 좋구나를 먼저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근데 심리 상태 안 좋은 아이한테 우리가 이제 고치려는 수정보다는 아이가 왜 그렇지, 왜 화가 많이 났지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아이한테 그걸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너가 뭔가 속상한 게 많았나 보다. 동생 때문에 너가 많이 화가 났어. 동생 때문에 속상한 거 엄마한테 다 말해줄래? 라고 아이 말을 먼저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 갈등에서는요, 속상한 아이가 화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 화난 이유를 좀 들어주고 그 마음에 공감해준다. 요 대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는 거는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명령 지시는 사실은 그냥 대화 방식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 대화 방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네. 그리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때려도 돼라는 것도 사실은 또 보통은 부모님께 조금은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조금은 아이가 받은 걸 잘 그대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데 유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물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완전히 체벌도, 집안에서 체벌도 다 금지가 됐지만 우리 예전에 애가 말 안 들으면 등짝 좀 때리기도 하고, 뭐 아까 어머니 제가 손등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한 번도 안 때렸다라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예. 왜냐면 저희 아이들 다 컸거든요. 32살, 31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성격이 때리거나 이런 걸 안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하고 제가 또 일하고 뭐 공부하고 너무 이렇게 빡세게 사는데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으면은 등짝 정도는 가끔은 때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히 때리는 아이들은요, 제가 어떤 아이의 말을 좀 들려드릴게요. 동생을 때려서 상담실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그래서 너가 화나는 거는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때리는 방식은 안 좋지 않아? 때리고 나면 너도 또 엄마한테 혼나니까 너도 안 좋잖아. 이렇게 저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하면 엄마가 때려요. 아빠도 저 때려요. 근데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동생 때려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논리에는 제가 반박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요. 그래, 너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구나. 그럼 이건 너 잘못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조금 말씀을 따로 드려야겠다. 엄마 아빠가 잘못하셨어. 엄마 아빠가 잘못하시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 아이가 버릇 없게 굴면 이렇게 따끔하게 때려서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는 게 옛날에 배운 거야. 엄마 아빠가 그걸 배우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엄마 아빠가 모르셔서 그래.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앞으로 체벌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하죠. 그리고 아이한테 약속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또 나오실 수 있으니 약속을요. 앞으로는 절대 안 때릴게 이러시면 안 돼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가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 방법 안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정말 줄여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우선 속상한 마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체벌을 한두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다면, 그래, 엄마가 너한테 너 잘못했을 때 체벌했기 때문에 너가 동생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엄마부터 사과해 주시고요. 엄마도 그 방법을 안 쓰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제 아이도 겨우 바꿀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손아름 부모님께서 네. 길게 남겨주셨어요. 네. 좀 상황이 예측이 되게끔. 네. 자, 아이가 예민하고 화도 많고 울음도 많아서 네.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잘못되거나 연년생 동생이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뺏거나 할 때마다 동생을 꼬집고 자기의 아이고. 화를 못 이겨 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배운 대로 네네. 감정 코칭, 네, 뭐 뺏어서 화가 많이 났구나, 속상했겠네,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네요. 그리고 네.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애들이 다투게 된 상황이 있는데 첫째가 말을 하니 왜 싸우게 된 건지 물어보면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니 제 속은 열불이 납니다. 네. 감정 코칭도 안 먹히는 아이, 화났을 때도 말도 안 해주는 아이. 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요즘 육아 너무 힘듭니다 하셨는데 차라리 네. 정말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아이가 말을 하면 좀 낫겠어요. 그렇죠. 말을 하면은 너무 예, 쉽죠. 완전히 네, 묵묵부답 단절이 맞아요. 이루어질 때 그 여기 단전에서 올라오는 정말 화를 치밀어. 예, 네, 주체가 안 오르죠.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너무 훌륭하게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정 코칭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고, 뭐 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너무 잘 적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 읽어주면 아이가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꺼내 온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데 이 공식이 안 맞는 이유는요. 아이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나 상처의 양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기질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되게 성취 욕구가 되게 높은 아이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혹은 또 네. 예민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까다로운 느낌에. 그러니까 제가 상담실에 많이 오는 아이들은 성취 욕구 되게 높은 아이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아이는 성취 욕구 높은데 까다로운 아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두 아이가 다, 그러니까 요 아이는 그 두 가지가 다 잘 보이는데요. 이런 아이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조금 미뤄두시고요. 이 아이 감정을 풀어주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딱 느껴지시나요? 감정을 딱 이렇게 뭔가 성을 딱 쌓아서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가 안 놓을 거야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걸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즐겁게. 그래서 그냥 이 아이한테는요, 그냥 동생이랑 싸우는데, 잠깐만, 너가 뭔가 속상했는데, 잠깐만. 근데 뭐 이거는 뭐 너가 말 안 해도 돼 하세요. 오케이. 물어봐서 혹은 감정 코칭을 해줘도 대화를 안 하는 아이한텐 말 안 해도 돼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말 안 해도 돼. 그냥 너가 하고 싶을 때 말하면 엄마가 언제든지 들어줄게 정도 딱 해놓으시고요. 근데 우리 딴 거 하자 하고서는 그냥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물어보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왜 또 말 안 할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엄마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엄마가 그냥 꺼내놓고 시작하시면요. 유아들이 제가 쉽다고 하는 이유는요. 초등학생만 되면 삐쳐갖고 절대 안 해. 저러고 나 또 꼬드겨가지고 뭐라 할 거지. 뭐 이렇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근데 유아들은요. 엄마가 판 벌려놓으면요. 은근슬쩍 안고 놀고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아이가 깔깔깔 웃게끔 뭐 깔깔깔까지 아니어도 그냥 기분 좋은 웃음을 지어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안 한 거를 오늘 꼭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좀 이런 마음이 심해져서 오는 아이들은요. 저희들이 이제 치료놀이 방식을 좀 하기도 해요. 치료놀이는 뭐냐면요. 애기 스킨십 하면서 막 이불 김밥 아시죠? 인간김밥. 이렇게 담 위에다 애를 막 말아서 쪼물딱 해주는 거. 그냥 이런 걸로 놀아요. 그리고 뭐 샤워하거나 이럴 때 막 스킨십 이렇게 많이 해주고 로션 같은 거 발라서 막 뽀득뽀득 이게 요런 놀이를 하다 보면은요. 얘가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예, 그때 그거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못 들었던 그 이유를 이제서 아이가 방어막이 열리면서 왜 열렸을까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놀아주니까. 아. 유아들은요, 그래서 놀이가 너무 중요해요. 아까 아기 원숭이 사례가 이게 그냥 원숭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후에 얼마든지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 연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들은요, 뭔가 대화로만, 말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로 해서 대화가 된다면 그걸로 푸시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발산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좀 날리고 나면 이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때 지금 이 훌륭하신 대화법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걸 잘 적용해 주시면 의외로 되게 잘 풀려가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만 더 드린다면 이 아이는 되게 힘이 있는 아이예요. 힘 있는 아이는요, 엄마의 조교? 네, 엄마의 조교. 새끼 선생님, 애기 선생님, 네. 언니 역할로서 동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게 해주시면은요, 되게 자기 힘의 욕구도 채우면서 이게 다 좋은 활동이잖아요. 네네. 동생도 돌봐주고 엄마도 도와주고 나도 뭔가 인정받으니까 만족되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말은 정말 아이들에게 보약이 되는 말이다. 이 말을 어느 뭐 기질이나 어떤 아이들과 다 상관없이 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갑자기 질문하셨지만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건 갖고 태어난 강점을 평소에 지지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강점, 욕구나 기질을 다 강점으로 대화해 주는 거. 그래서 뭔가 1등하고 싶은 아이는요, 아니 1등 안 해도 괜찮아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갖고 태어난 욕구를 안 바뀝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면요, 와, 너가 최고가 되고 싶거나 1등이 되고 싶은 건 되게 훌륭한 거야. 그렇지 않나요? 훌륭하잖아요. 네. 엄마가 좀 괴로워서 그렇지. 훌륭한 거야. 자, 그런데 너가 진짜 진정한 최고가 되려면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방법, 그리고 엄마랑 너랑 우리 모두가 다 기분 좋은 방법, 그런 전략을 많이 찾아내는 게 진정한 1등이에요. 예, 이런 게 너무 그렇게 차원을 본다면 어떤 욕구 강점도 다 가능해져요. 그쵸, 네. 사랑과 소속의 욕구 높은 아이들은요, 배려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넌 참 배려를 잘하는구나 인데요, 순한 아이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을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배려만 강조하지 마세요. 자기 표현에 더 강점을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강점은 강점으로 인정을 해주되 우리가 이 아이한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이 보완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순한 아이들은요,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게 이제 단점이니까 표현을 할 때 이제 그런 거에 초점 맞춰주시고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한다면은 문제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긍정적 의도 찾기예요. 이건 제가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에서 되게 강조를 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이가 잘할 때는 우리가 대화가 안 어려워요. 그렇죠? 네네. 근데 문제적인 결과나 문제 행동에서 어떤 대화를 할까가 되게 막히거든요. 근데 동생을 딱 때리는 걸 이제 평소에 동생을 때리는 사례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보는 순간 나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뭐 하려는 것 같아 보이세요? 딱 때리려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부정적 시각만 발달되어 있어서 부정적 의도만 찾은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너 또 때리려고 하지 이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긍정적 의도를 찾아보세요. 나! 이러고 동생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거 보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참으려는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참은 날은 벌써 손이 나갔고요. 엄마가 맨날 때리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뭐 딱 때리고 싶은데 나! 이러면 나 때릴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씨앗이 올라왔어요. 긍정의 씨앗이 올라오면 누군가 키워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 말 안 하고 너 또 왜 때리려고 하면 뭐예요? 그냥 때려버리고 싶어요. 왜?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이 현상을 아직 아이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쵸?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때려야 될 것 같아서 떨고 있는데 너 또 왜 때리려고 해? 그러면 확 때려버리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는데. 근데 누군가가 엄마가 아이고 너 때리고 싶은 거 화나는 걸 참으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와서 다독다독 해주면요, 손이 내려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의도는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데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대화법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두 번째는요, 정말 새로운 발견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이들 오늘 이제 하원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아이들하고도 즐거운 대화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에 맞게, 그리고 내 아이에 귀 기울여서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